이동 씨가 주최하는 환상학교 3강의 내용은 부동산 환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했고 두 번째 성장이라는 환상 이야기 했는데 그때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사실 환상 대 현실의 대결이라기보다도 환상 대 환상의 대결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만약에 성장이 어떻게든 돼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성장이 아니라 다른 번영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환상적인 착각으로 들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처럼 성장은 더 이상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여전히 성장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환상적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문제 갖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초대 손님들 이야기하실 그 연사들 소개해 드릴게요. 권력과 자본의 용산시대를 슬퍼하고 거부하는 이원호 활동가 오늘 이야기 손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네, 소개받은 그리고 이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경제성만으로 평가되고 판단되는 도시건축을 슬퍼하는 건축가 정기환 건축가 저희 자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는 용산시대가 대통령 집무실 이동하자마자 용산 집값 들썩이라고 보도를 내는 미디어를 슬퍼하는 언론인 정혜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부동산 환상이라는 주제에 바로바로 들어갈게요. 두 분 선생님께 제가 먼저 여쭤보고 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첫 번째 저희 질문은 두 분은 우리 시대가 우리 사회가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환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머 이건 너무 환상이야라고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정경 선생님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요? 네네네. 네. 저는 뭐 부동산으로 일단 돈을 벌 수 있겠다.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거 매우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어쨌든 조금 부가 설명을 하자면 저는 정부가 부동산으로 저 경제 부양 정책을 안 했다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지금 이미 굉장히 많은 거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으로 그게 생기는 건 정부가 부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손을 떼는 순간 돈을 벌 수 없게 되는데 거기에 기대서 계속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환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만 더 하자면 그 집값이 계속 오를 거야라는 게 사람들의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데 집값이 계속 오를 거야라는 생각이 환상이다. 그 이유는 그렇죠. 부양 때문에 가능하다. 조금 더 설명해 주실래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지금 서울의 평균 집값이 10억이 넘었거든요. 보통 얘기하는 그 PIR 소득 대비 그 집을 주택 가격에 뭐라고 해야 되나 통계 수치가 서울이 최근에 올해 발표한 게 13이었었거든요. 13 조금 넘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네. 공식적으로 시민단체에서 그거를 비판하는 기사를 냈는데 분모와 분자의 숫자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OECD에서 내는 데이터랑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통계 수치를 내고 있는 게 13입니다. 13도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근데 시민단체에서 낸 수치로 보면 21입니다. 21.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년 동안 그러니까 1년 연봉에 21배가 있어야 21년을 벌어야 살 수 있다는 얘기이거든요. 근데 보통 그게 그 정상 수치라고 해야 되나요? 정상 수치가 되는 게 보통 5입니다. 5. 5를 정상 수치로 봐요. 그러니까 연봉을 5년 동안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이라고 치면 뭐 3천만 원 좀 넘잖아요. 4천만 원 좀 안 되죠. 뭐 4천만 원이라고 하죠. 4천만 원이라고 하면 2억 내외의 집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2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살 수 없는 조건 그냥 보통의 근로를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살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는 거죠. 이만큼 그게 다 거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많은 부분이 거품인 상태고 그 거품을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더 이상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상실한 상태니까 사실 이걸로 돈을 버는 건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환상. 이미 그 우리나라 부동산 그 자산 가치가 GDP보다 훨씬 높죠. 네. GDP에 예.
그러면 이원호 선생님은요? 네네. 집값이 오를 거라는 생각이 환상이라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실망할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뭐 그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저는 주로 이제 주거권과 관련된 강의를 하거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집에 대한 권리적 측면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 질문은 그래서 집값이 오를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참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전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근데 어떤 부동산 전문가도 집값이 오를 것이다 혹은 내릴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 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익에 따라 얘기를 하는 거지, 누구도 저는 그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세계 경제 국면을 봤을 때 집값이 이전 정부처럼 지속적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전 분명히 동의하는 지점에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이것을 계속 골동품처럼 계속 썩혀두면 계속 올라가는 골동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 뭐 당연히 환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환상은, 집에 대한 환상은 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일종의 저는 환상이라는 표현보다 더 강하게 신화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일가구 일주택 신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의 주택들을 소유할 수 있다, 혹은 소유를 정점으로 한 주택 정책들을 펼치는 것들. 물론 이제 일가구 일주택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집 여러 채 가지지 말고 한 채씩만 갖자라고 하는 뭔가 이런 캠페인성 구호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모두가 집 한 채씩 그러니까 주택 소유를 정점으로 해서 내달리도록 하는 시스템을 얘기하거나 그런 정책을 구현하거나, 그런데 물론 그런 정책을 구현하는 게 사실상은 모두가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소유 가능 계층에게 집중되는 정책으로 가버린다라는 점에서 저는 그건 문제가 있기도 하고, 거의 일가구 일주택은 신화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런 것들도 역시 환상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거죠. 공급 만능론. 주택을 많이 지으면 주택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역시 대표적인 주택 환상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조금 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가구 일주택은 소유 때문에 환상인가요? 그리고 예, 저는 예, 그러니까 예. 일가구 일주택을 신화에 가깝다고 얘기하는 것은, 네. 모두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체제가 과연 가능할까? 물론 완전히 다른 사회 시스템에서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구사회주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처럼. 근데 그게 과연,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주택을 소유한다고 해서 모두가 주거권이 보장된 사회일까? 라는 점에서는 저는 그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제 그게 가능하다 그래도 그게 주거권이 보장됐다고 보기 물음표인데, 저는 일단 지금의 사회 시스템에서는 가능하지도 않다라는 거고요. 가능하지 않은데 이 일가구 일주택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어떤 정부나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소유가 가능한 계층에게 사회의 모든 자산을 몰빵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사실상 집을 소유할 수 없는 상당수의 계층들, 사실 전 국민의 한 40% 가까이라고 보는 네, 건데, 그렇죠. 네. 그 집을 소유할 수 없는 계층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자원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소유 가능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쏠리는 문제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전 이런 일가구 일주택이라는 게 일종의 환상이고 신화라고 보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일가구 일주택 10명 중 국민 10명 중 4명이 집이 없다면 공급을 늘려야 해.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공급 음. 환상인데 그건 또 왜 환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그냥 보통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얘기할 때 수요 공급 법칙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주택도 결국은 이 수요 공급 법칙이 작동하는 거고, 지금 수요가 넘치는데 공급이 부족하니 집값이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해서 이 수요 공급 법칙을 채워줘야 된다라는 식의 논리를 얘기를 하는데, 주택 시장은 그 수요가 투기적 가수요가 상당 부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집을 주거로서 필요로 하는 수요보다는 투기적 목적의 가수요가 높기 때문에, 그런 투기적 목적의 가수요는 공급을 통해서 채워줘도 계속 그 투기적 목적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법칙이 작동할 수 있는 체계가 일단 아닌 거고, 그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한국은 이제 199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연간 45만 원, 50만 원의 주택을 공급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부수고 짓고 반복하는 역사, 이 개발을 통해서 계속 40만 원, 50만 원 주택을 공급해 왔는데, 지금 자가 점유율은 1980년하고 지금하고 거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50한 뭐 7, 6%, 7%, 60% 이하에서 오히려 1980년이 2018년보다 약간 뭐 1점 몇 퍼센트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주택을 매년 50만 원 가까이 공급을 했는데,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갖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정작 자가 점유율은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중에 2010년부터 전세 가구보다는 월세 가구가 이제 역전을 한 시기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어쨌든 이 주택 소유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보다는 결국은 소유하지 못한 이 계층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해 줄 것이냐가 중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 뭐, 추가하자면, 선생님 아까 말 중에 네, 그 월세, 전세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전세도 환상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전세는 왜냐면 코스가 네, 내 집 네, 마련 꿈꾸는 사람의 맞습니다. 코스가 월세 맞습니다. 살다가 그러니까 돈 좀 네, 모아서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주거 사다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는 거가 되게 뭐 올바른 정책, 주거 정책으로 많이 얘기가 되죠. 그래서 뭐 소위 그런 정책이 제대로 안 될 때 비판하는 게 주거 사다리가 붕괴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러니까 그 주거 사다리론 자체도 결국 주택 소유의 정점을 향해서 간다는 점에서의 문제가 아까 비슷하게 제기될 수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전세 제도는 그러니까 환상 있어요. 그러니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세입자들에게. 저 역시도 세입자이고, 저 역시도 일종의 지금 전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살 때는 당연히 전세를 선호하게 되죠. 월세를 매월 월세가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고, 왠지 돈이 아깝고, 전세는 뭔가 목돈을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생각해서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전세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실상 정말 당장 개인 대 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 나에게 전세가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입자라고 하는 집단적 상황이나 혹은 계속된 나의 세입자로서의 생활을 봤을 때 전세는 집값을 계속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제도가 뭐 한국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제도고 세계에서도 찾기 어려운 드문 제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세가 이렇게 확대된 건 70년대 중반부터거든요. 그 시기가 그야말로 아파트 공급을 통해서 집값이 폭등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면 그야말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던 시대인데, 그때 전세가 폭발했던 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것은, 그 당시 은행은 기업 대출을 그러니까 가계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개인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분양권을 받으면 돈을 버는데, 누가 돈을 버느냐? 그럼 누가 아파트 분양권을 사느냐? 집 있는 사람들이 자기 전세 줘서 그것을 목돈으로, 그러니까 사교명처럼 이용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아파트를 늘려가는 방식인 거고, 지금도 임대인들이 전세를 놓는 이유는, 특히 뭐 지금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 국면이지만 저금리 시대에 이 은행에 맡기는 이 전세금을 가지고 집을 더 많은 집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집값을 올리는 거고 전월세를 올리는 거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구조적으로는 세입자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하지 않은 거죠, 전세제도가. 네. 정기영 선생님 말씀하시려고 했었죠. 네. 네. 오, 네. 기억하시네. 네.
저 이현호 선생님 너무 많이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치고 들어오세요. 네. 네, 농담이고 네. 그 어제 그 블룸버그에서 전 세계 부동산 거품 붕괴 조짐이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OECD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근데 이 통계 자료가 한국 통계 자료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 OECD 국가 중에 30개국 중에 17위였어요. 한국이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예요. 근데 뭐 여기에 아까 그 PIR이나 이런 게 다 잘못돼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중에 되게 이상하게 높은 게 뭐냐면 지금 전세제도를 말씀하셔서 그런 건데 일종의 대출 성장률이 3.1이에요. 그 30개 조사국 중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제일 낮은 나라가 마이너스 13.6이고 한국이 3.1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거품이 붕괴될 가장 위험한 나라가 1.5거든요. 거기보다도 2배가 높아요. 근데 다른 건 안정적이에요. 집 사느냐고 대출은 엄청나게 하는데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게 전세도 그렇고 아마 정부가 국민들한테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집 사라를 얘기하는 나라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없는데 없을 것 같아요. 예, 빚내서 집 사라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 정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든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게 빚내서 집 사라거든요. 빚내서 집 사면 도움되는 데는 뭐 많아야 2군데인데 아까 말씀하신 은행 그리고 한 군데는 건설사 거기서 그 2군데를 제외하고 그리고 뭐 집주인인 건데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익 볼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빚내서 집사라를 주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저 대출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집에 지금 아마 54대 46일 거예요. 통계상으로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이. 근데 그 수치가 변한 적이 없어요. 뭐 1, 2%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도를 제외하고는 변한 적이 없거든요. 집을 그렇게 공급했는데. 근데 그게 거기에 맹점이 있는데 마치 집을 공급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이현 선생님이랑 똑같이 전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 저 LH나 이런 거 만들어지고 집을 공급한 게 그 마포 아파트 처음 지을 때 그때도 사실은 주택공사가 아니었고 주택공사가 막 설립될 때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 해온 방식이 뭐냐면 그때는 오히려 나았죠. 참 60년대는 좀 나았어요. 60년대는 20평 이하만 건설했으니까 서민주거를 건설했죠. 그게 일제강점기부터 유지되던 방식이고 70년대 넘어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30평형 85제곱미터만 하거든요. 근데 85제곱미터가 보통 서민 가구에서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서민 가구에서 살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30평형이라는 게. 그리고 실제로 그게 어느 이렇게 과학적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보통 야사로 얘기할 때 그 박정희의 신혼집이 85제곱미터였다는 고 많이들 얘기하죠. 실제로. 근데 이게 뭐 정확한 수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도는 겁니다. 실제로 그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 신혼집을 쟀는데 85제곱미터여서 그게 국민주택이 됐고 그게 그 기준으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서민주택이라고 하는 건 보통 15평에서 20평 내외입니다. 대부분은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거를 수용하고 있는데 15평에서 20평 내외인데 LH가 여태까지 20평 이하의 주택을 공급한 게 4% 전체의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주택들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보통의 국민들이 살 수 없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왔거든요. 뭐 이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50만 호든 50만 호 중에서 서민주택이라고 공급한 건 거의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규모도 그렇고 공공임대주택 보통의 그냥 저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해야 되는 공공임대주택 당연히 공공에서 해야 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지금도 지금 그냥 통계 수치로 12%인데 12%에서 4%는 그 분양형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그 이것도 사기인데 사실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임대주택이 아닌데 임대주택이라고 치고 있는 그게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 8% 내외입니다. 8%가 변함없이 8%거든요. 공공임대주택이 성장한 적이 거의 없어요. 8% 정도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작동하는 건 5% 내외라고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주거가 안정된 보통의 선진국들로 치면 이게
20%가 넘어야 돼요. 최소한 20%. 20%에서 25%는 돼야 공공임대주택이 그래야지만 주거가 안정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들을 뭐 어쨌든 꽤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걸 유지하고 있거든요. LH 같은 데서 계속 분양주택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공임대주택을 안 만들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아까 처음에 그 가격 얘기한 거랑 그냥 같은 맥락에 있는 건데 정부가 그렇게 주거를 안정하려고 생각했으면 LH나 SH나 뭐 이런 그 일종의 공공개발기관에서 음, 분양주택이 아니라 그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왔어야죠. 그래서 그 20%를 음, 넘게 만들었어야지만 적어도 음, 서민들한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는데 계속 빚내서 집사라를 주장해 왔으니까 안 좋은 방식으로 계속 해온 거고 이게 일종의 정부가 해온 저는 저 부양 정책으로서 부동산 정책이 항상 경기 부양을 같이 얘기하잖아요.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경기 부양이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같이 붙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여서 얘기하는 이유, 여전히 그러고 있는 이유가 저는 이런 상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경환 선생님도 되게 여러 쟁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뭐 거의 같은 생각이고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 엊그제 윤석열 정부가 첫 부동산 정책 발표했잖아요. 네. 뭐 그중에 이제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입자들, 임대인들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건데 정작 그러면서 나온 대책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상생 임대인이라고 해서 그런 착한 임대인한테 세금 깎아줄게. 세입자 불안을 얘기하는데 임대인들의 세금을 깎아준다라는 거 하나고 두 번째가 지금 정경환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빚내서 집 사게 해줄게. 장기로 갚을 수 있게 해줄게. 빚내서 집 사. 이런 정책을 펼친 거거든요. 특히 이제 청년들 생애 최초 주택 구매하는 청년들에게 빚 쫙 빌려줄게. 이런 정책을 발표한 건데 정작 사실 특히 이 부동산 그러니까 이 부동산 경제 시스템으로 놓았을 때 부동산 이런 것은 세계 경제 시스템에 종속돼 있거든요. 특히 한국의 부동산도 미국의 금리에 완전히 종속돼 있는 체제여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전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한 것도 상당 부분은 금리 저금리 때문에 그랬던 거고 미국발 저금리 기조였던 거고 사실 최근에 오히려 미국 연준 의장이 지금 집 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빚내서 무리하게 맞아요. 집 사면 안 된다. 금리 계속 맞아요. 오를 거다. 그랬는데 사실 한국 정부는 오히려 빚 계속 줄게 집을 사. 그러니까 폭탄을 안겨주는 방식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구매하기는 어려운 게 계속 그렇게 집을 짓지만 그러니까 신규 주택의 60% 이상은 다주택자들의 손아귀로 넘어가거든요. 그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정경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PIR이라고 해서 정부의 공식 통계만으로도 도시근로자가 한 푼도 안 쓰고 십몇 년을 그대로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건데 그건 못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소득만으로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노동소득이 없는 상태로 집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서 집을 사거나 혹은 뭔가 부모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아서 집을 사거나 이런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건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통해서 담보대출을 받고 집에 전세금을 껴서 그 돈으로 집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한 채 사기는 정부의 통계만으로도 한 푼도 안 쓰고 십몇 년 모아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집 두 채 있는 사람이 한 채 더 사는 건 어떨까요? 집 두 채 담보 대출 받고 전세금 껴서 한 채 더 사는 거예요. 다섯 채 있는 사람이 일곱 채 만드는 거, 10채 있는 사람이 15채 만드는 거. 이 다주택자들은 더 쉽게 집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주택을 공급해도 결국은 상당 부분은 다주택자들의 손에 넘어가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내 집 하나 네. 갖고 싶은 거는 이제 보통 사람의 꿈이자 네, 환상적인 미래 맞습니다. 네. 계획인데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가자고 이렇게 강화되는 무슨 현실적인 어떤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두 분이 꼽을 만한 게 있나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거는 집값이 오르는 문제랑 내 집을 갖는 두 문제 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거든요. 갖고 있는 그인데 환상이라고 말씀해 버리신 거잖아요, 지금. 가장 결정적인 어떤 시기나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요? 맥락이. 이거는 저는 계속 이게 저희가 정부 얘기를 계속하는 건 정부 탓이라기보다 뭐 정부 탓이기도 하지만 그거에 계속 그 환상에 빠져 있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재개발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이제 좀 자리 잡는 게 7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거의 뭐 예를 들면 토지를 n분의 1에서 갖는다거나 그 아파트 단지에 그런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고 그냥 막무가내로 지은 상태였고 집에 들어가서 살지 그 아파트에 잘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뭐 대표적인 데가 강남 같은 데 개발했을 때 미분양이었거든요, 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그 저 뭐야 강제 분양하기도 했고 실제로 마포 아파트 같은 데 처음 지어졌을 때 그 조정래 선생 소설에 나와요. 윗집에서 똥 싸고 아랫집에서 밥 먹고 맞아요. 이게 무슨 집이냐 여기서 어떻게 사냐. 그게 70년대 소설입니다. 73년 소설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아파트였어요. 70년대까지. 그러다가 아파트가 자리 잡기 시작하고 70년대부터 재개발이 되는데 지금 같은 재개발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산동네나 청계천가 같은 데를 그 재개발이죠. 재개발의 시작인데 그때에서 이제 막 만들어지고 아파트 단지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파트 단지가 우리는 되게 익숙하니까 집은 다 저렇게 짓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라는 아파트는 있지만 아파트 단지는 없어요. 근데 아파트 단지가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예를 들면 뭐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 가로수, 가로등 공공이 해야 되는 일을 민간에 떠넘겨 놓은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때는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떠넘겨 놓은 거고 그걸 n분의 1에서 사게 만들어 놓은 구조이고 그거를 어쨌든 70년대에는 정부도 돈도 없고 힘드니까 그거 인정한다고 하죠. 그러면 적어도 경기가 좋아지는 적어도 한국에서 제일 경기가 좋았던 90년대에는 이미 다 그걸 없앴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유지해 오는 거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 일을 누구랑 했냐면 이것도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민간의 기업 대기업들이랑 합니다. 대표적인 뭐 현대 뭐 그렇죠. 그 대기업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오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게 계속 유지되는 건데요. 그 10대 건설사가 다 대기업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건설사가 대기업에서 건설사를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부가가치가 없는 산업이거든요. 온전히 노동력을 투여해서 만드는 산업이고 건설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리고 대기업에서 갖고 있는 건 기본 다 이렇게 그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보통 뭐 CM이라고 해서 이렇게 건설 매니지먼트 하는 거 아니면 배류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가치 창출하는 유의 일들이 대부분 대기업에서 갖고 있는 일들인데 한국은 흔히 얘기하는 노가다부터 이 저 기획 업무에서 분양 업무까지를 건설사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 10대 건설사가 한국에서 재개발 사업으로 가져가는 게 보통 적은데도 보통 몇 조, 10조 넘게 가져가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10대 건설사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직원이. 제일 큰 데가 삼성물산인데 2,500명 정도 됩니다. 보통 1,000명 내외예요. 7, 800명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 작은 인원으로 조 단위의 비용을 재개발로만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시작한 게 저는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그냥 이거 뭐 우스갯소리 반, 뭐 진실 반으로 얘기하면 새마을, 뉴타운, 신도시 이렇게 항상 표현하는데 똑같은 말이잖아요. 새마을을 영어로 하면 뉴타운이고 그거를 한자로 표현하면 신도시입니다. 네. 똑같은 말이죠, 다. 네.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규모만 커졌습니다. 똑같은 용어인데 규모만 계속 커졌고 규모가 커지는 게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규모가 커지면 대기업 건설사밖에 못 들어옵니다. 조 단위 사업이에요. 조 단위 사업을 담보할 수 있는 회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거의 독과점 시장이에요, 이게. 신도시 저 재개발 시장이라는 게 독과점 시장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이미 들어와 있는 그렇게 그 메이저 회사들만 들어올 수 있는. 이게 되게 한국의 독특한 건설 산업이고 이게 70년대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저는 유지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진짜 보통 요즘 말로 꿀 빠는 거잖아요. 꿀 빠는 데거든요. 꿀 빠는 데인데 이걸 놓을 수가 없죠. 놓을 수가 없고 이들이 굉장한 로비스트들이고
당연히 정치권이든 정권이든 다 어마어마하게 로비를 할 거잖아요.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 방식이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만든 것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고 그게 시작이 70년대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뭐 저도 그러니까 결정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주택 소유를 욕망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이 틀린 욕망이거나 잘못된 욕망이 아니죠.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집을 소유한다는 건 거의 생존 전략에 가까운 수준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노후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사회보장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내가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시기에 나는 무엇으로 생존할 것인가를 집이라는 자산이 그래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데 그만큼 이제 집이 어쨌든 그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더 높아진 것이고 네. 그건 뭐 네. 아주 좀 거칠게 말하면 사실상 주택의 투기화가 의 경향이 물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경향화돼 있지만 한국에서의 주택의 투기화의 정도가 더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뭐 결정적인 계기들은 좀 전에 정경환 선생님 말한 것처럼 결국은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한국에 사실상 이런 투기적 부동산 체제를 키웠다고 하는 건데 소위 말해서 뭐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화국의 문을 뭐 박정희 시대에 부동산 공화국의 문이 열렸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영동 개발이라고 하는 강남 개발사와 연관이 되는 거고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강남은 그냥 도시가 아니라 또 논이고 밭이고 뭐 뽕나무 밭이고 이랬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개발할 때도 영동 개발이라고 했던 거고 영등포의 동쪽인 거죠. 그때가 영동지구 토지구획 사업이 뭐 한 800만 평 이상으로 세계 최대의 그 토지구획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강남 개발을 통해서 부동산 신화라고 생겨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어쨌든 한국은 뭐냐 이 전쟁 이후에 새롭게 그 공화국 체제가 건설되면서 일종의 그 뭐죠? 그러니까 토지 정화 그러니까 일종의 그 토지 정화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토지 분배 사업을 했던 거고. 그거는 뭐 사실상 북한에서 먼저 하니까 이 남한도 이 북한 체제에 뒤질 수 없으니까 실제로 토지에 대한 일종의 공평한 분배 체계가 어쨌든 세팅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 이후에. 그런데 그게 다시 뒤집어진 것은 결국은 이 강남 개발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규모의 개발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이 일종의 부동산 투기의 맛을 본 거고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들이 맛을 본 거고 그게 특히 이제 또 80년도 넘어가면서 어쨌든 80년대 소위 말해서 삼조 호황이라는 엄청난 경기 활성화 시기였고 그때도 여유 자금들이 결국은 다 부동산으로 몰린 거잖아요. 몇 년 전에 이 일종의 유동 자금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몰렸던 것처럼 80년대 중반부터는 다 그런 이 여유 자금들이 다 부동산으로 몰려서 엄청난 폭등의 시기였던 거고 그 시기에 또 특히 70년대 어쨌든 중동 건설 붐이라고 하는 국내 건설사들과 사람들이 중동에 가서 건설 인력이나 건설 장비로 돈을 모아왔던 것들이 이제 사그라들면서 80년대 유유 건설 이 자본들을 활용할 곳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이전까지만 해도 개발 사업은 정부에서 하는 거였거든요. 국가나 서울시나. 그런데 83년부터 합동재개발이라고 해서 지금과 같이 민간 토지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민간 건설사와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실상 좀 전에 정경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이 해야 될 그 공익 사업을 민간이 할 수 있게 해주면서 거기에 공적인 권한, 그러니까 이 강제 수용권이라고 하는 토지 수용권까지 네. 넘겨주면서 개발하게 네. 하니까 우후죽순 이제 민간에서 개발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80년대 엄청난 이제 또 그때부터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시작됐던 거고 저는 그런 토목 중심의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실제로 그만큼 부동산의 투기화가 가속되어 왔었고 그게 계속 지금까지도 사실 저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이렇게 거의 뭐 주식 중개하듯이 막 보도하는 방식도
저는 그런 이제 주택의 상품화, 투기화의 하나의 경향성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여기에다 조금 하나만 더 붙여서 아까 그 강남 말씀드리면 강남이 그렇게 되고 미분양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영등포 동쪽이라고 불리는 만큼 동네 이름도 없는 그쵸. 네. 동네였고 택시를 타고 안 들어가는 동네였고 동네 이름도 없고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곳이었는데 그렇게 개발을 했어요. 개발 초기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가 강남이 그렇게 뜨게 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만들고 나서 서울대 그때 옮겨갔습니다. 75년에. 그 강남 개발이랑 맞춰 있는 거거든요. 서울대학교 옮겨갔죠. 휘문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다 북촌에 있던 게 글로 옮겨갔습니다. 명문 사학들, 명문 학교들이 다 글로 옮겨가고 중앙도서관 옮겨갔죠. 대법원 글로 갔죠. 그 검찰청 이런 국가시설들이 다 글로 옮겨갑니다. 사람 아무도 살지도 않는 동네, 가고 싶지도 않은 동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동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많은 정부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줬어요. 거기가 뭐 그 일종의 입지 조건이나 이런 게 생긴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걸 정부가 해줬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강남의 초반에 그렇게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은 세금을 내도 저는 아까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오른 가격이 우리 세금으로 다른 사람들의 전 국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퍼부어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걸로 계속 배가 되고 있는 건데 뭐 반포든 여의도든 한강 한번 보세요. 다 강남 쪽으로 거의 대부분 그 큰 규모의 개발들 되어 있고요. 완전 다릅니다. 강북 자체하고. 다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뭐 세빛등수섬을 포함하여 실제로 공적 자금이 굉장히 많이 투여되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이게 뭐 그 세금이 부동산 오른 세금 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투여된 공적 자금만큼의 세금을 내는 것만으로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 가치를 그렇게 올렸으니까요. 네, 지금 사실 저희 아까 이원호 선생님이 생존 전략이라고 표현했을 만큼 저희한테 큰 문제가 다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환상으로 자리 잡았는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두 분 선생님은 어떤 다른 환상을 품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동산 도시에 문제에 대해서. 대해서요. 네. 뭐 저는 그냥 주거 얘기를 계속했으니까 주거는 누구나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살면 여기 이 땅에서 살면 주어져야 되는 그냥 공유재 정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소유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누구한테 물려주는 거 아니고 그냥 사는 공간, 뭐 나머지 상업 공간이야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거는 그런 정도 상태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도시적 차원에서 보면 도시는 저는 지금처럼 정부나 이런 데서 주도해서 만드는 거 아니고 당연히 시민들이 주도해서 원하는 도시 그리고 그렇게 필요로 하는 도시들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따라가고 빨리 이렇게 피드백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뒤따라오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뒤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가. 네, 그거는 어쨌든 정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만 더 이야기해 주실까요? 주거가 소유가 아니라고 본다, 공유라고 본다. 근데 저희가 사실 토지가 공유라는 주거가 공유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사라진 생각이잖아요. 주거가 공유라기보다는 어쨌든 이게 아주 무슨 뭐 원시 시대가 아닌 이상 지금 도시가 이미 이루어져 있고 주거는 100%를 넘은 지 오래고요. 지금 105% 가까이 되거든요. 가구 공급률이. 집이 100개가 필요하면 지금 네. 105개가 있습니다. 한국에. 이미 많이 있는 상태예요. 모자른 상태는 아니거든요. 물론 서울은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서울이 98%인가 네, 그렇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거의 다 채워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보통 그냥 사회권적 주거권, 사람의 인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주거라고 생각하면 그 주거가 그냥 사람이 사는데 그냥 주어져야 되는 조건 정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공유라고 표현한 거고요. 네. 저는 뭐 이게 그러니까 소유라는 개념을 전 뭐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집이라는 게 뭐 미래 세대에 어떤 기술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 토지라는 것은 한정된 재화인 거고, 그러면 이 한정된 토지에서 그 소유권이 극단적으로 작동한다고 했을 땐 사실 소수가 이 토지의 대부분을 뭐 사실 현실이 그렇죠. 대부분을 독점하는 방식이 되는 거고, 그 독점 사이에서 엄청난 불평등과 불균등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금도 사실 한국도 개인 토지 같은 경우는 상위 10%가 토지 70%를 갖고 있고, 법인 같은 경우는 상위 1%가 토지의 70%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바로 그러니까 토지라는 것에 대한 소유권이 극단적으로 될수록 이게 누군가에게 쏠리고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상태에서는 불평등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그게 굉장히 이 공간의 불평등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소유권에 대한 제한들은 사실 뭐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에서도 뭐 대부분의 나라에서 헌법에서 토지에 대한 그 소유권 규제들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뭔가 주거에 대한 환상이란 거는 약간 추상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추상적이진 않지만 저는 뭐 소유했건 소유하지 않았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소유권 소유하지 않았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쵸. 그것을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걸 구체화할 수 있는 걸로 제가 갖고 있는 일종의 주거에 대한 환상이나 희망은 결국은 뭐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정책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같이 작동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점점 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혐오 표현들이 특히 정치인들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아주 심한 모욕적인, 저도 공공임대주택에 사는데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죠. 뭐 공공임대주택에 살면 정신질환자들 나온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못 사는 사람들 사는데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또 뭐 그런 이 혐오적 표현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예정된 곳에서는 소위 말해서 아파트 소유한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 반대한다라는 플랜카드와 시위를 붙이고, 지역구 국회의원, 국민의힘, 뭐 민주당 할 거 없이 우리 동네 공공임대주택 안 된다라는 식으로 정치적 반응을 하고 있는데, 전 이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뭐 또 유명한 셀럽 건축가분은 공공임대주택,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제공하는 거를 월세 소장농 살라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기도 했는데, 저는 이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굉장한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공공임대주택은 그 시작은 그야말로 철거민들의 피로 이룬 거거든요. 희생으로 이룬 거고, 이 80년대 어쨌든 극단적인 개발로 인해서 특히 서울 곳곳에서 철거민들의 시위가 있었고, 거기에서 폭력적인 개발에 맞서서 여러 명이 희생됐었는데, 그때 철거민들이 요구했던 게 공공임대주택이거든요. 그런 제도가 한국에 없는데 그런 요구들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철거민들에게 주어지는 대책이란 거는 방한칸 분양권, 소위 딱지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걸로는 그분들이 그 딱지가 있어도 이 분양가를 낼 수도 없고, 이 가족에게 그 방 한 칸 분양권만 주어지는 거를 결국은 투기꾼들이 그 딱지 하나씩 사서 3개 만들어 갖고 아파트 한 채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철거민들 대책이 안 된다, 우리에게 공공임대주택 제공해라, 이런 요구들을 했었던 거고, 그런 요구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그게 어쨌든 제도화된 게 89년 영구임대주택이 도입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이 도입돼서 이제 30년을 맞은 건데, 이 공공임대주택이 아까 정경 선생님 말한 것처럼 결국 한국에서 뭐 5.5%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그거밖에 되지 않으니까 실제로 안정적인 주거권의 주요한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공공임대주택이 뭐 아까 정경 선생님도 한 뭐 30% 이상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어느 정도 최소한 우리가 그 셋 중에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나머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해도 공공임대주택 못지않은 품질의 규제나 거주기간의 보장이나 임대료 규제,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들이 생겨야 되는데, 저는 이제 또 말이 길어지만 환상과 연결하자면,
집을 소유하지 않으면 몇 년 한 번씩 이사 가는 게 당연하다는 것 역시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사실. 그런데 그게 보편적인 것처럼 얘기되는 게 환상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 그게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현실을 무시하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현실을 다 모조리 배제하고 말씀을 드린 거긴 한데, 어쨌든 집이라는 게 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고 하는 거지, 그게 그걸로 뭐 이게 부동산 가치를 창출하고 하는 건 그런 개념 자체가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그 땅값이 비싼 나라, 땅이 가치를 갖는 나라는 없거든요.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스스로 뭔가를 생산하는 데가 아니에요. 생산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땅이 스스로 뭐 콩을 키우고 뭐 쌀을 키우고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노동력이 투여해서 되는 거고, 사실은 그걸 사용하면서 거기에서 노동력을 투여해서 만드는 사람이 그 가치를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땅이 스스로 돈을 만들어내잖아요. 되게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신봉하고 있는 건 굉장히 괴이한 현상이죠. 예, 실제로 그렇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도 소유의 조건, 일부인데 여럿이서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구조인 거잖아요. 근데 그 공유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어요. 한국에는 공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실제로 없죠. 예, 없는데 이게 저 사유보다 사실은 더 오래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사라져 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쨌든 그렇게 공유를 하면서 훨씬 더 오래 살았고, 그게 불가능하진 않다. 적어도 불가능하진 않고 인류가 꽤 오랫동안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는 거를 알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지금 조건으로 치면 현실을 그냥 감안하고 치더라도, 예를 들면 한국이 땅이 좁냐, 집을 질 땅이 없냐, 땅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죠. 서울만 밀도가 많고 사람들이 모여 있을 뿐이지, 사실 그냥 전국토로 보면 땅 많죠. 이렇게 모여서 살 필요 없죠. 근데 사람들이 왜 서울에서 모여 사냐? 이건 뭐 여러 가지 욕망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뭐 그런 게 꽤 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치면 노동의 조건이든 으로만 봐도 사실 집이라는 건 그냥 기본적인 조건으로 보장되는 게, 그냥 노동력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사실은 저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자본주의 논리로만 치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이 그렇게 막 뻥튀기 되고 하면서 오히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가 그 몇몇 소수 가지고 있는 몇몇 소수 1% 내외 10 전체를 가지고 있는 몇 프로의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수치로 얘기하면 토지는 27%가 99%의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73%가 1% 가지고 부동산으로 부자 되겠다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1%가 55%를 갖고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그 부동산을 있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실제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1%가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겠죠. 아주 극소수가 그걸로 버는 거지만, 그걸로 마치 많은 사람들이 버는 것처럼 과대 포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언론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뭐 예를 들면 강남의 집값이 10억 이내 20억 이내를 뉴스에서 무슨 9시 뉴스 같은 데서 보여주는 나라가 저는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게 계속해서 언론이든 정부든 있지도 않은 환상을 계속해서 이렇게 거품을 불어넣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미디어 이야기가 나오니까 짝짝하네요. 짝짝하고 사실 그 환상적인 단어 중에 하나 저도 배웠는데, 이현호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갭투자라는 단어가 틀린 단어라고 배웠어요. 갭투자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면서요. 언론이 쓰는 용어 중에. 예. 투기죠, 투기. 네, 예, 갭투기로 해야 갭투기로 되는 게 고쳐야 맞죠. 되고, 네, 네. 그다음에 저희가 무심코 언론에 쓰는 영끌이라는 단어도 옳지 않다고 음. 예, 들었어요. 지금 두 분이 도시에 대해서 품고 있는 환상을 보면 어쨌든 공공성이 강하네요. 그죠?
그러면 주거는 만약에 확실한. 네, 저희가 그 아까 선생님이 토지공 개념이죠. 토지공 개념이 원래 있었지만 음, 완전히 사라졌다. 이걸 약간만 더 설명해 주실래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설명드릴게요. 토지는 보통 토지든 집이든 소유권은 세 개의 권한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권한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하나가 수익권입니다. 그 부동산을 가지고 거기서 나는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수익권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처분권입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 뭐 토지를 나눠준다거나 하는 권리가 있고, 그게 처분권이고, 하나가 사용권입니다. 그래서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물론 더 분리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단순하게 세 개로 분리를 하는데, 이게 뭐 쉽게는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저 봉건제도 생각하시면 왕은 수익권을 갖고 있어요. 왕이 일을 하거나 토지를 나눠주는 권한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서 자기가 그거를 그 왕의 권한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영주가 일종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소작농들한테 나눠주고 농사를 짓게 하는 거. 영주도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처분권만 가지고 있고요. 그 소작농들이 그 농사를 짓는 거죠. 거기다가 보리 농사를 지을지 뭐 쌀 농사를 지을지 뭘 농사를 지을지 해서 그 농사의 일부분을 이렇게 일종의 세금처럼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마치 영주나 왕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소작농들이 다 파업을 해요. 예를 들면 못하겠다, 우리 농사를 못 짓겠다. 그렇다고 해서 영주가 농사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수가 되지도 않고 노동력을 충당할 수도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서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이 권한이 나눠져 있을 때는. 심지어 봉건주의 사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한국은 이 세 권한을 사적 소유권에 다 보장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처분도 할 수 있고요. 수익도 다 온전히 다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그 한 사람한테 다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하고 있는 사람을 내쫓거나 세를 뭐 마음대로 더 올리거나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수익권은 보통 이거를 보유세로 하는데, 보유세가 한국이 굉장히 낮은 나라거든요. 보유세가 네. 한국이 지금 0.8%쯤 됩니다. 종부세는 보유세랑 조금 다르긴 한데 보유세의 일종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보유세가 0.8%인데 조금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이거든요. 영국이 3.1%입니다. 거의 한 3배, 4배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그 영국처럼 우리가 보유세를 받으면 어느 정도 1년에 세금이 얼만큼 더 거치는지 아세요? 45조가 더 거칩니다. 그냥 보유세만 높여도. 그러니까 그 보유세가 얼만큼 낮게 하고 있는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고요. 그게 수익권 정부가 당연히 부동산에서 그렇게 불로소득으로 거친 세수를 걷어서 그거를 집 없는 사람이나 약자들한테 나눠주는 게 기본적으로 보통 얘기하는 토지공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공개념이라는 게 많이들 뭐 토지공개념 나올 때 뭐 저 공산주의네 뭐 사회주의네 온갖 얘기를 하지만, 토지공개념은 온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고, 헨리 조지가 미국 사람이고요. 그리고 보통 그 일종의 청교도 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 토지공개념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도 바이마르 헌법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한국 헌법도 바이마르 헌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 자본주의 헌법이라고 부르잖아요. 바이마르 헌법이. 바이마르 헌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토지공개념의 개념이 뭐냐면, 자본주의를 온전히 작동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토지공개념입니다. 그게 과잉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로 만들어진 게 토지공개념인데, 마치 이게 그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하고 있지만, 네. 네. 예, 예,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오독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게 한국에도 70년대에 논의되기 시작해서 80년대에 80년대. 한국 헌법에도 도입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초반에 그 토지공 개념 하려고 할 때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막 뭐 저 공산주의를 그랬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회가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그렇게 묵인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구나, 저기 공산주의구나. 지금도 사실은 부동산 카페 같은 데 가면 토지공 개념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토기 좀, 예. 네.
토지공 예, 개념을 어쨌든 제도적으로 실현했던 거는 사실 노태우 정권 때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89년도에 노태우 정권 때 어쨌든 토지공 개념 3법을 도입했었던 거고, 사실 네. 그때 중요한 정책들이 있었죠. 아까 얘기했던 공공임대주택을 89년에 도입했던 거고, 토지공 개념 3법을 도입했던 거고, 또 주택임대차보호법도 1년 거주기간이었던 것을 2년으로 바꿨던 게 다 89년도인데, 그때 그렇게 노태우 정권, 소위 말해서 군사정권의 후예가 이런 토지공 개념을 도입했던 이유는 80년대에 심각한 이 부동산 폭등과 전월세 폭등 속에서 엄청난 이 시민들의 고통들이 있었고, 그게 87년 민주화 운동과 노동자 대투쟁을 경험했던 이 일종의 보수 세력에게는 이 주택 문제로 혁명이 또,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위기의식이 네, 작동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맞아요. 도입했었던 거고, 실제로 그때 토지공개념 3법이라는 게 택지 소유 상한제, 그러니까 일정한 이 규모 이상의 택지를 소유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과징된 부담금을 물리는 택지 소유 상한제가 있었던 거고, 개발이익 환수제라고 해서 개발이익에 대해서 환수하는 조항들을 만든 거고, 또 토지 초과이득세라고 해서 유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상 지가 상승분 이상의 이 초과이득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또 과세를 중과세하는 방식의 제도로 이 토지공개념 네, 3법을 도입했던 거고, 이게 네, 사실상 네. 제도적으로 있었던 법이 무력화되거나 없어진 건 IMF 금융 위기 이후에 김대중 정부에서 사실상 대부분 이런 것들이 무력화됐던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기후위기 시대를 생각하면 이렇게 각자 내 집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각자가 막 끌어안아야 되는 여기서는 기후위기 시대랑 이 도시의 모습이 어떻게 문제가 풀릴지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공공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두 분이 생각하는 기후위기 시대 도시의 모습 어떤 걸까요?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네, 한데요. 네. 네. 네, 근데 뭐 일단 저는 단순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네, 한국이 왜 저 탄소 배출량의 양이 제일 많은 그냥 단일 걸로 제일 많은 게 콘크리트거든요. 네, 전체 양의 8%를 콘크리트가 배출합니다. 자동차보다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콘크리트가 저 탄소를 배출하는데,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데는 그 탄소 배출량이 많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지가 좀 됐어요. 그 탄소를 가지고 있게끔 만드는 콘크리트 같은 걸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무런 기준이 없고 건설업계에서 얘기된 적이 없어요. 저는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건설에 이렇게 되게 해주고 있는 상태여서 그런 걸 손보는 거,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집을 콘크리트로만 짓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공급한다는 집이 아파트잖아요. 다 콘크리트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집이 유리 불과 아닌가요? 유리 건물 엄청 많죠. 유리도 많죠. 유리도 네, 많습니다. 네, 이 불과 20년, 30년 만에 그걸 노후됐다고 허물고 있는 중이니까 사실 건설 폐기물은 수치도 안 나와 있어요. 그 탄소 배출량이나 환경 오염에 대해서 수치도 안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죠, 실제로. 근데 그렇게 되고 있는 것들을 줄이는 거,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멀게는 전 제일 좋기로는 어, 그 도시 이름 찾아본다는 게 안 찾아봤는데, 영국에서 어떤 작은 도시인데 뭘 했었냐면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생태 전환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종의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서 시민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시나리오라는 게 미래를 우리가 상정하고 50년 후의 미래를 상정하고 그때 우리 도시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라고 해서 X와 Y 두 개의 시나리오를 줬어요. 근데 둘 다 탄소 중립을 위한 도시이고, 하나는 하이테크를 이용해서 뭐 태양광, 지열,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이테크한 방식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게 있고, 하나는 완전 생태적으로 자동차를 최소화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전환 도시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시는 어떤 거냐, 그리고 원하는 도시가 어떤 건지를 계속해서 홈페이지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전체 시민이 꿈꾸는 도시, 50년 후에 꿈꾸는 도시를 상정하고 그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방식으로 한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완전 성공 사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저는 이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서울 같은 데도 시민들이 스스로 어떤 도시가 필요하고 이 도시를 위해서 내가 뭐 플라스틱을 덜 쓰고 콘크리트를 덜 쓰고 예를 들면 그거를 같이 우리가 합의하는 과정, 그래서 그 도시가 만들어지는 게 저는 이상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도시를 만드는 주체이고 도시를 기획하는 주체이고 도시를 사용하는 주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게 저는 지금 기후위기 그냥 큰 얘기로서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약간 딴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 뭐 많이 고민해 보진 않아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전 어쨌든 이 주거 불평등의 문제에 우리가 예민하게 집중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한 이 일종의 주거적인 대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뭐 예를 들자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 시대도 결국 기후 위기의 하나의 징후적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후에 사실상 주거 불평등이란 건 더욱더 심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점점 더 어쨌든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도 재택이 가능하고 소득 유지가 가능한 계층에서는 좀 더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주택에 대한 욕망들, 또 보다 더 독립적이고 안전하고 쾌적하고 넓은, 그리고 이 집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재택. 시스템들에 네. 대한, 그쵸. 뭐 네. 홈트를 비롯해서, 네. 그러니까 홈코노미라는 이 네. 단어까지 생긴 그죠. 거잖아요. 집에서 모든 네.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욕망들이 점점 더 커지는 거고, 반대로 그 시기에 재택이 불가능하고 소득 유지가 불가능한 계층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였고,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소득이 유지되지 못함으로써 월세 주택에서 퇴거되는 문제까지 이어지는 이런 이 극단적인 양극화 형사, 이 주거의 양극화, 주거 불평등의 심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특히 이제 또 뭐 우리가 이제 이 기후와 주거 얘기할 때마다 많이 또 얘기하는 게 쪽방촌 얘기인 거잖아요. 쪽방촌 자체가 기후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쪽방촌이 도심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는 다 고층 빌딩들이거든요. 그 고층 빌딩들이 여름마다 사실상 그 에어컨 열기를 다 밑으로 내뿜고, 그래서 쪽방촌은 그야말로 뜨겁게 달궈져서 열섬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로 정작 이 기후위기라는 것이 주거 불평등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고착화시키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도 바로 이 주거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고 이 주거 불평등을 없애는 요구들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 주거 불평등을 가속화시켜 주는 방식이 아까 얘기했던 개발인 거고, 그 개발 중에서도 다 중대형 평수의 아파트를 짓는 방식인 거거든요. 왜? 그게 돈이 되니까인 거거든요. 중대형 평수로 공급을 해야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중대형 평수에 대한 욕구들이 사람들이 높아지기도 한 거고, 저는 이런 문제들을 연동시켜야지 이 기후위기에 대한 주거권적 대안들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사실 이 그린 리모델링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되고 있는데, 전 그런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되게 일종의 불평등 관점에서 유념하게 보지 않으면 굉장히 역전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많이 알고 계시듯이 독일 베를린 같은 경우가 어쨌든 세입자들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얘기되던 곳인데, 그만큼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통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계속 거주권이라고 해서 기한의 갱신에 제한이 없는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세입자들의 권리와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제한들, 표준 임대료 제도,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도심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 사이에 임대료 폭등이 있었던 거거든요. 최근 10년 사이 베를린의 임대료 폭등의 주범은 뭐냐면 바로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 리모델링을 할 때 기존의 규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준 것이, 기업들이 그렇게 주택을 사놓아서 기후위기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리모델링하면서 비싼 임대료를 받고 이 임대를 놓으면서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이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게 그 임대료 통제 장치나 이 세입자들의 거주권에 대한 보장과 연동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어쨌든 그 이 집값을 올리고 전월세를 폭등시키는 문제랑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유심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께 약간 질문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채팅창이나 아니면은 그 질문을 좀 두 분께 하셔도 저희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팅창. 그런데 정기영 질문 하나 선생님 해도 아까 될까요? 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좀 과문해서 아까 뭐 땅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되게 궁금한 게 이거 역시 기후 생태 위기랑 관련돼서 물론 뭐 한국이 뭐 산이 많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긴 하지만 어, 녹지랑 주거의 관계, 그러니까 결국엔 특히 그 공급 만능론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걱정되는 게 생태계나 이거의 중요성을 뭐 아마존 숲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남아있는 숲 그리고 녹지 다 중요하고 뭐 공원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도시 생활하다 보면 작은 녹지도 사실 굉장히 소중한데 결국은 이 주택과 관련돼서 계속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개발이고요. 결국 그 뭐 잘 아시다시피 어느 당이 되든 무조건 개발론이었고, 예. 심지어 진보적이라고 하는 정당조차도 개발 성장 이쪽이었는데 이게 결국은 한국의 어떤 녹지에 대해서는 또 뭐 생태학에서 더 해주실 말씀도 있겠지만 두 분께서 보실 때 결국은 우리가 주택을 어떤 식으로 가져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큰 주택, 조금 더 나은 주택, 중상층 이상의 어떤 그런 주택들을 다 가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기형적인 아파트들이 쭉쭉 위로만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공공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또는 건축적으로 도시적으로 발휘해서 녹지를 더 이상 좀 파먹지 않는 방식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야말로 분배랑 어떤 상상력의 문제인지 그런 녹지와 관련돼서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왜냐면 결국엔 또 그린벨트 풀자 뭐 어쩌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게 아까 뭐 했던 얘기에서 그냥 이어서 하면요. 땅이 넓다고 얘기한 거는 한국이 지금 전 세계 도시국가 순위에서 10위권 아니거든요. 5위에서 8위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도시화율이 그렇게 높아요, 한국이. 그러니까 근데 도시화 1순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순위로? 네네네. 전 세계 도시화율 중에 한국 도시국가입니다, 한국은 완전히. 예, 그렇게 됐고 그게 불과 70년, 80년까지만 해도 농촌국가예요, 한국은. 도시화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기에 급격하게 도시화율이 높아져서 예, 압도적으로 도시에 많이 모여 사는 상태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게 보이는 게 예를 들면 아까 저 공공임대주택이 5% 내외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빈집률이 8%가 넘거든요. 빈집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도 높지만 전체 농촌 같은 데는 뭐 빈집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남아돌아서 문제예요. 집이 모자르지 않고. 예. 그리고 웬만한 소도읍은 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땅이 넓다는 말씀은 집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도시에 과도하게 모여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서울 같은 지역들이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도시적 삶을 포기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당연히 뭐 서울만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게 조금 이렇게 분포가 달라져야 되는데 과도하게 서울에 몰려 있는 거 그리고 말씀에서 하시는 밀도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니까 저 최근에 서울시장 얘기하는 것처럼 35층 막 이렇게 용적률 높여줘서 높은 건물을 지어야 되냐? 서울 그 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리나 뭐 이런 데 치면 대부분 5층이거든요. 그러니까 5층으로 짓는다고 해서 밀도를 못 맞추느냐? 밀도 맞출 수 있죠. 도시계획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몰빵해가지고 만드니까 생기는 문제예요. 마치 밀도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뭐 계획적으로 그렇게 순차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되고 어쨌든 서울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어 중소도시들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한국도 그렇게 좁은 땅은 아니다.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고 어마어마한 높이의 규모로 개발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 녹지 같은 경우는 원래 도시계획이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고 영국은 도시계획법이 만들어진 지 200년 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처음에 만들어진 도시계획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래서 도심이 있고
일종의 위성도시는 아닌데 도시들이 외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정 규모의 도시가 만들어지면 그 외부는 무조건 녹지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 영국의 도시계획입니다. 보통 저 가든시티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가든시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영국은 산업화 이후에 도시계획법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처럼 산업화될 때 도시를 과도하게 개발하고 확장하니까 그거를 일정한 규모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일정한 규모의 도시를 두고 그다음에 녹지를 두고 그다음에 다시 도시를 만들고 녹지를 두고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를 도시계획적으로 조정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한국은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농촌, 녹지는 도시계획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농촌이 도시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대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냥 물리적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고 도시계획 전 한국에 도시계획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여전히 토지이용계획 거기다가 주거를 만들 건지 공장을 개발할 건지 뭐 이런 정도의 계획을 보통 도시계획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일정한 도시의 규모, 그걸 위해서 유지해야 되는 환경의 규모, 그렇게 되려면 일종의 중심 도시가 있고 뭐 저 주변 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농촌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자연 상태가 있고 이게 하나의 패키지고 이거를 어떻게 유지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도시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류의 도시계획이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이라도 저는 수립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질문하신 거를 약간 뭐 돌려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아까 뭐 처음에 그 혜연 PD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죠. 용산시대 얘기하면서, 그리고 정경 선생님도 보통 대통령 집무실 같은 게 들어오면 고도 제한 걸리고 개발 규제 생기면서 집값이 떨어져야 맞는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용산만 이렇게 부동산으로 핫하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일종의 그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신호를 줬죠. 대통령 집무실 이전해도 개발 규제 추가되지 않는다라는 것과 함께 용산공원 개발을 가속화시키겠다. 소위 공원이요? 말해서 네, 공원. 한국판 센트럴 파크를 조성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게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한국에서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아이러니하면서도 이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공원이 사람들의 쉼터로서의 공원이라는 의미 부여보다는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서 공원이 인식되고 있죠. 그건 특히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그래서 거기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지만 공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저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주택을 짓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를 하고 이 공급 위주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를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또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그 공급에 반대하면서도 공공임대 공급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고 하는 이 대도시에 어떻게 공공임대주택을 늘릴 것이냐라는 점에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 서울에 있는 녹지들을 파괴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 그 택지 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오세훈 시장이나 뭐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할 거 없이 내세웠던 것은 결국 재개발 재건축 통해서 주택 공급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도 일부 임대주택도 늘고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방식인 건데 전 그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이 뭐 주택 문제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고 이 재개발 재건축 문제까지 얘기하자면 더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런 것은 반대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럼 이렇게 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기존 주택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 어쨌든 한국의 이제 다주택자들의 다주택 소유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용인할 것이냐. 사실상 투기적 이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세금 깎아주면서 그들이 계속 투기적으로 주택을 소유해서 집값을 불리도록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 예를 들자면 뭐 독일이나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도 시도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시 같은 경우는 2018년인가요? 신년 도시계획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한 8천 세대가 살고 있는 구역을 임대주택, 그러니까 뭐 그 나라의 표는 사회주택이죠. 사회주택 후보지로 지정을 했어요. 구역을 한 8천호 주택이 있는 단지를. 왜 그랬냐면 이 파리 같은 경우 이제 문화 다양성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프랑스 파리는.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살던 동네가 부자들의 동네로 바뀌어가니까 이것은 이 우리 파리의 다양성의 가치를 침해한다라고 해서 그 지역들,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한 지역들을 일종의 임대주택 후보지로 지정한 다음에 여기서 거래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파리시가 선매권을 갖도록 하는, 그러니까 개인에게 판매하지 못하고 1차적으로는 파리 시정부와 매수 협상을 하도록 하는, 그래서 파리 시정부가 구매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개인의 사적 주택을 공공이 우선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거죠. 선매제도라고 하는 건데, 공공이 매입을 포기할 때까지는 개인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지정을 했거든요. 그건 이제 베를린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사회보존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사회보존령에 어긋나게, 그러니까 독일에서 사회보존령이라는 개념은 일정한 수준의 세입자들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이 존재해야 된다. 그게 계속 개인의 소유한 자가주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회보존령을 훼손해서 누군가 세를 들고 있는 집이 그냥 개인이 소유해서 거주하는 집으로 돼서 그 비율이 높아지면 아예 그렇게 판매를 못하게 하고, 그거 역시도 시정부가 우선 매입권을 갖고 구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거거든요. 한국도 지금 사실 그 매입임대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기존의 주택들을 공공이 매입해서 네. 도심 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인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선매권 제도 같은 것들은 없다 보니까 매입임대주택 같은 것들이 확대되지 못하는데,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공공 선매권 제도를 통해서 다주택자들의 이 시장에 나온 매물을 공공이 우선적으로 사들여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도심에서 확대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제가 뭐 요즘 주목하는 것은 용산 정비창과 관련된 건데, 어쨌든 서울에 있는 공공택지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게 그 공공택지를 어쨌든 공공에서는 개발을 통해서 분양주택을 짓거나 혹은 빌딩들을 지으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그렇죠.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거고, 전 대표적으로 용산 정비창 부지, 축구장 70개가 들어가는 50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지금 10년 넘게 그야말로 부동산 투기 개발이 폭망하면서 허벌판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을 좀 아까 정기영 선생님이 한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도시계획을 통해서 공공주택도 늘리고 녹지도 늘리고 그 안에서 뭔가 자족적인 도시들, 균형 있는 도시들을 좀 만들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상상하고 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정경 선생님이 기존에 있는 그린벨트랑 토지 개발 욕망이 충돌할 때 그린벨트에 관한 도시 계획들은 어떤 게 있어요? 근데 저희 혹시 몇 시까지예요? 할 말을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선생님한테 9분, 8분. 네네네네. 근데 뭐 그린벨트가 특수한 제도여서요. 그린벨트라고 해서 저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린벨트가 뭐 어쨌든 지켜야 되는 그린벨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요즘 말 많은 저 강동구 이쪽 끄트머리에 있는 그린벨트가 있거든요. 근데 거긴 이미 주택들도 개발도 많이 있고 이미 많이들 살고, 사실 이게 그린으로서의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여서 뭐 그런 부분들, 아예 녹지 상태인 데는 모르죠. 예를 들면은 이건 뭐 한참 전의 문제지만 저 평창동 같은 데 다 그린벨트였거든요. 그린벨트 풀어가면서 주택이 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사는 데들은 다 그렇게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슬금슬금 다 개발하고, 그 실제로 서민주거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그린벨트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린벨트라고 계속 묶어두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매제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하고 있거든요. 꽤 빨리 퍼지는 중인 것 같아요. 독일도 그렇고 뭐 프랑스도 그렇고 뭐 네덜란드도 그렇고 꽤 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토지공 개념하고 묶여 있어요. 왜냐하면 토지라는 게 사적 소유권보다 사실은 공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가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사적 소유라 하더라도 공공이 공공성을 가지고 뭔가를 할 때 먼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다 용인되는 겁니다,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쨌든 간에 개념이 좀 필요하고, 저는 공공이 그렇게 그 공공의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린벨트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은 사실 뭐 그린벨트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계약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딱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네. 하나만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그냥 이 주거하고 관련돼서, 주거의 공공성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공공임대주택이 예를 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LH나 SH 같은 데가, LH는 특히 주택공사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지는 회사거든요. 그 영단주택이라는 회사에서 시작돼서 이게 똑같이 해방되고 나서 한국에도 남아있고 일본에서도 만들어졌습니다.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태생이 같습니다. 이름은 조금 다른데, 일본은 근데 이 주택공사가 뭘 했냐면 창설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분양주택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공공임대주택만 지었어요. 그리고 하는 게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지금은 도시재생 사업도 하는데 도시재생 사업이랑 임대주택만 지었어요. 한국은 주택공사가 거의 오로지 분양주택만 지었어요. 계속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계속.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양상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많이들 일본도 부동산 거품이 있잖아 이렇게 막 얘기하고 부동산 거품이 일어났지만, 저는 한국이 훨씬 위험한 게, 일본은 적어도 그 분야 공공임대주택을 제법 많이 만들었고, 공공이 그 역할을 그래도 일정 부분 해왔습니다. 적어도 한국보다는 많이 해온 상태여서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주택도,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주택 자체가 그런 공공성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한 요건인 것 같아요. 네, 질문이 또 들어왔어요. 네, 사라 씨. 네. 네. 네, 아까 이원호 선생님께서 그 사람이 안정되게 사는 데 있어서 꼭 소유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죠. 소유를 안 하더라도 안정되게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생태학, 동물 행동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사실 동물의 집을 생각하면 되게 이해가 가요. 동물은 소유라는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굴 안에 누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서 온갖 것을 다 하고 새끼를 다 낳고 막 몇 세대쯤 살고 있어도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이만한 뱀이 갑자기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냥 거기에 내가 무슨 대문을 설치할 수도 없는 거고 이름표를 달 수도 없는 거고 뭐 초인종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갑자기 적이 들어와서 저를 먹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 여쭙고 싶었던 게, 물론 아까 이미 답을 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뭐 공공주택 개념과 정부의 선매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셨는데, 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꼭 소유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좋은 시스템을 통해서 안정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는 지금 소유를 통해서 안정되게 살 수 있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는 것 네, 같거든요. 네. 그 부분을 뒤집는 게 저는 이 환상을 깨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실제로도 물론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일종의 자산 불평등, 자산 격차가 심각해지면서 그것에 따른 소유의 욕망들이 더 강해진 건 분명히 있지만, 매년 국토부에서 주거 실태 조사를 하면서 자가 소유를 희망하는지, 그리고 왜 희망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거 보면 역시 한국의 이 자가를 소유하고 싶다라는 욕망, 그런 이 답변은 상당히 높게 나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한 90% 가까이 80% 이상 자가 소유를 원한다고 답변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왜 자가를 소유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 중에, 물론 그게 이제 자산의 가치가 있어서라고 답변도 나오지만, 거의 70% 이상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반대로 소유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의 시스템에서. 그럼 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면 사람들의 주거 소유에 대한 욕망도 상당 부분은 줄어들 수 있을 거다라는 건데, 그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보통 유럽 같은 경우가 뭐 아까 얘기했던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더 집중해서 하는 국가들이 있고, 반대로 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의 국가들이 있는 거죠. 그게 뭐 대표적으로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비엔나 같은 경우는 그 국가의 아마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뭐 사회주택이라고 하죠. 비율은 한 뭐 30%가 조금 안 될 거예요. 근데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 같은 경우는 사회주택 비율이 50%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 비엔나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60% 이상은 사회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도심 곳곳에 사회주택이 분포하고 있는 방식으로 소유하지 않아도 주거 안정을 누리는 시스템이 있다면, 뭐 독일 같은 경우가 많이 얘기하는 게, 독일도 사실 공공임대주택 있던 것들을 신자유주의 그때 시기에 많이 팔아버렸죠. 이제 그래서 네. 지금 그걸 다시 회수하고 있는 그렇죠. 과정인 건데, 뭐 그런 게 한편에 있었다면, 그래도 굳건하게 있던 게 민간 임대주택에 살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륙법, 로마법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노동법, 그러니까 근로와 관련된 법률과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법률은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해요. 뭐냐면, 그러니까 계속 고용이 기본값인 거죠. 예외적인 기한의 정함이 있는 고용이 예외적인 거고, 물론 이게 신자유주의 이후에 변화되곤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고용에서의 기본값은 계속 고용인 것처럼, 임대차 계약도 역시 노동계약과 똑같이 기본값은 계속 거주인 거예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거주권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베를린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국의 세입자들이 한 집에 거주하는 기간이 평균 3.2년, 3.4년 그 정도거든요.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2년이나 4년마다 계약갱신하면서 이사를 가야 되니까 평균 거주 기간이 3. 몇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세입자들의 한 집에 거주하는 평균 거주 기간이 10.2, 3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20년 이상 한 집에 거주한 비율도 20% 이상이 되는 거고, 그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대한 뭐 임대료를 안 내거나 막 집을 거의 파손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이 사람들이 나가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는 거고,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베를린의 되게 소송 하나 얘기를 들었는데, 노인분이 이제 살고 계시고 그 위층에 살고 계시고 아래층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이제 그 노인분의 가족 아들이 이 자기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세입자와의 계약을 종료한 것을 가지고 이 세입자가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법원의 판단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 사람이 이 가족을 부양하는 것으로 인한 가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같은 베를린에 같은 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도시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막 한참을 와서 부양해야 되지만, 그래서 얻는 편익보다 이 세입자가 이 집에서 쫓겨남으로써 생기는 이 불이익이 훨씬 크다라고 법원은 판단한 거예요. 그만큼 세입자들을 함부로 쫓아낼 수 없는 그런 시스템들이 돼 있는 거고, 뭐 표준 임대료 제도라는 것들, 그다음에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라는 것들, 이런 것을 통해서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외국에서 유학을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외국에서 유학한 분, 특히 유럽에서 유학한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에 계신 분이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자기가 파리에서 유학할 때는 가난한 유학생으로 있으면서 한 번도 집 걱정은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서는 자기도 처음에 갔을 때 여기 계약 기간이 몇 년이에요 했더니 그 질문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아니 왜 계약 기간이 몇 년이냐니, 네가 잘못하지 않는 이상 계속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한국에 돌아와서는 나름 국책연구기관에서 월급도 빵빵하게 받는데 여기서 집을 소유하지 않으니까 2년마다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이사 가야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이미 많이 제도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한국이 사실 작년에 임대차보호법 개정되면서 아주 미약하게 그 출발점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조금만 그냥 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네. 그 세계 권한으로 나눌 때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용권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사용 가치를 중심으로 맞아요. 공간이라는 건 사용 가치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사용하는 사람이 우선이니까.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우선이고 소유한 사람한테 권한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대표적으로 예술이나 이런 데 나타나는 게 스쿼트이잖아요. 스쿼시 보통 그냥 기준으로 치면 집을 사용하지 않아. 근데 그 스쿼트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보통은 12시간 낀 데는 48시간씩 하는데 낀 데를 예를 들면 48시간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으면 그 공간은 자기 공간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스쿼트 하는 작가들이 뭐 하냐면 들어가서 영상 찍거나 사진 찍습니다. 내가 몇 시 몇 분에 들어와서 내가 48시는 여기 점유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 내 공간이야. 라고 주장하는 게 스쿼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용인되는 겁니다. 용인되는 이유가 공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용하는 가치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비워놨어. 특히 주거는 절대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주거인데 비워놔, 사서 재산으로 갖고 있어. 이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뭐 캐나다 같은 데는 아예 그걸 빈집법이라고 해서 빈집으로 놔두면 세금을 엄청나게 매깁니다. 뭐 이거는 브라질 같은 데도 있고요. 그 빈집세를 매기는 나라들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은 그 절대적 권한을 저 집주인한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쫓을 수도 있고요. 집이 막 저 빈집이 돼서 쓰러져도 그냥 비워둘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못합니다. 그 빈집으로 만들어서 옆집이 살기 힘들어지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힘들어져도 정부가 일절 개입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그 나라 헌법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헌법이고 법 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한국도 당연히 법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법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소극적으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 중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베를린 이야기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때는 임대주택이었던 거를 민간이 소유하게 되자 다시 이제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돌려받자 그런 운동이 벌어졌다는 설명이에요. 제가 얼마나 많은 베를린 시민들이 투표를 했나 봤더니 사실 이거 몇 명이나 이런 걸 원했을까, 아니 이렇게 다시 임대로 되는 걸 몇 명이나 원했을까 하고 한번 전에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걸 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 한 100명 정도 우리나라 지금 100명 정도 약간 그런 사람이 원했나 했더니 100만 명이 원한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 완전히 다른 네. 상상, 다른 환상에 기반한 세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희가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환상, 집값이 오를 것인가. 항상 이야기는 그렇게 끝낸다고 하셨는데 과연 집값은 오를 것인가랑 내 집을 소유하는 문제, 이 환상이 깨진다면, 바뀐다면 어떤 다른 환상을 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들이 더 많아지기를 저는 강력하게 희망하고요. 그런 의미로 다음 주에는 7시 반에 보틀 팩토리라고 연희동에서 김사나 그 저희 이동시 의원님 멤버랑 그리고 박수영 다큐멘터리 감독이랑 같이 야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숲. 그리고 동물, 우리가 오늘 인간의 거주 문제, 인간의 욕망 문제 이야기했는데 과연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같이 그리고 숲을 지키며 살 수 있는가, 그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 7시 반에 저기 그 끝내시기 전에 질문이 하나 더 나와 있는데 온라인에 지금 저 질문 한 분만 간단히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박구은 씨 같아요. 질문인가요? 네네네. 현대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한, 선생님들 보이세요? 지금 네. 우리가 현대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한 그 도시에서,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제가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연구 결과 김사나 박사님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도시에서 모여 사는 게 차라리 그렇죠.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녹지나 이런 데 다 그렇죠. 분산하면서 모든 곳을 다 주거 공간을 그런 만드는 의미죠. 것보다는 모여서 좀 잘 집적하는 게 오히려 탄소 배출이나 기후적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연구가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도시에서 생각하시는지. 살자는 뜻이죠. 이거는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그냥 대략 저 글만 보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그냥 얘기하는 효율성이 당연히 높을 때니까요. 모여 살면 덜 써도 되겠죠. 왜 혼자 살 때 음식 집에서 못 해 먹지만 뭐 여럿이서 살면 그냥 해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논리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저게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적인 생활 방식이라는 게 보통 뭐 저 르페부르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도시적인 삶으로 바뀌었고 그게 꼭 도시화를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도시적인 삶을 만드는 거, 그리고 그게 그 도시가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모여 살아서 되는 건 아니고 저는 일정 부분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사는 도시라고 설정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서 과도한 편안함을 이렇게 계속 한다면 모여 살아도 여전히 저는 과도한 탄소 배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데가 그런 건데 뭐 내 집 앞 쓰레기 안 줍죠. 그건 뭐 그만이니까. 내가 탄소 배출하는 거 별 문제 없고 나만 편하면 되니까. 근데 최근에 도시계획 방식으로 치면 뭐 예를 들면 뭐 일본 같은 데 많이 하는 생활가로라는 게 있어요. 일부러 집의 문을 아파트 같은 데들도 마찬가지로 바로 도시락 면하게 만드는 겁니다. 계단 내려오면 바로 도시락 면하게.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앞에 쓰레기도 줍고 집을 그 도시를 내 도시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고 저는 무엇보다 도시에 모여 사는 것보다 마을이든 도시든 그거를 내 도시라고 생각하고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가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을 갖는 게 그런 인식을 갖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모여 사는 것도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반하에 물리적으로 모여 살 때 그게 효율적으로 그 환경적으로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사실 저는 오늘 누군가 나눈 대화이기도 한데 저희 뭐 어디 그 좀 다녀오면서 거기 계시던 분이 원래 홍천에서 계시다가 최근에 서울로 홍대 쪽으로 옮겨오셨는데 홍천에 있을 때는 차가 필요했는데 서울 왔더니 차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도시라는 공간이 뭔가 이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방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농촌도 상당 부분 도시적인 삶의 일종의 패턴을 갖고 있는 거고 전 그래서 이게 도시냐 농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밀집한 거대 도시를 만들 거냐 아니면 다핵도시화할 거냐. 소규모의 도시들이 그 안에서 자율적인 기능들을 갖출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모든 것들을 한 군데 집중하는 방식으로 만들 것이냐 여기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지 농촌이냐 도시냐의 문제는 또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저도 잠깐만 네. 아주 간단하게만 첨언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좀 생태학적인 얘기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거기 서도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는 한이라는 서도가 네. 붙었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종류의 연구는 사실은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많이 나온 연구예요.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은 원래 자동차로 이동을 많이 하고 도시가 적고 나라 전체로 비했을 땐 사실은 오히려 소위 말하는 농촌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농촌은 아닙니다. 미국의 도시와 우리의 도시도 다른 의미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은 똑같은 걸 유지한다면 당연히 다르죠. 하지만 라이프 스타일이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가 농촌으로 아니면 도시 밖에서 살다면 아무래도 텃밭도 생기고 내가 어떤 물건을 조달하거나 확보하는 주기라든가 그 양 자체라든지 신선도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로 인한 발생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달라져야 되는 것인데 라이프 스타일을 똑같이 유지하는 상태에서 나는 그냥 사는 곳만 서울에서 뭐 1시간 떨어진 곳에서 산다. 그럼 당연히 유통구조가 발생하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똑같이 살기 위해서 그냥 똑같이 서울에서 살면은 그냥 쓰레기차 한 번 오면 다 수거해 가는데 내가 괜히 멀리 살므로 해서 쓰레기차 거기까지 나와야 된다. 이런 종류의 메커니즘으로 사용한다면 당연히 내가 더 증가하는 역할밖에 안 되겠지만 만약 내가 거기서 내 스스로의 쓰레기를 덜 만들고 퇴비로 많이 이용하고 대부분은 그 지역 내에서 해결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메커니즘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순화하는 연구들이 전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멀리서 산다는 뜻은 특히 도시화되지 않는다는 뜻은 삶이라는 것은 이런 요소까지 포함한다는 개념으로서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강의가 너무 그냥 좋았다는 코멘트를 하고 싶어요. 끝 가시기 전에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아까 말씀해 주신 철거민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했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네. 이미 그 공공적인 상상력이 그들한테는 분명히 있었고 그거를 모독하긴커녕 우리는 그걸 어떻게 보면 정말 되살리고 존경심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상상력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리고 방금도 김선아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자기 동네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그냥 재화라든지 물건 상품으로 안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미 그래야 기후이기든 어떤 것들은 실천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처럼 그냥 2년마다 쫓겨나고 그러니까 어떤 정을 갖고 자기가 자기 주택이나 그 공간이나 도시에 대해서
변화를 또는 희생을 감수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게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됐다는 걸 제가 이번에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 이혼 선생님 말씀 중에 정확히 그 표현하셨죠.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요구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자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음 주에 7시 반 버틀팩트를 그리고 이번에는 숲과 동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같이 사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해볼까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